정말 많은 고3 그리고 재수생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알게 된 고등 올라가자마자 바로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이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리스닝은 보통 시작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그래도 들어보셔가지고 대강이라도 아시겠지만 리스닝을 언제까지 코칭해줘야 되지? 라는 얘기는 아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보통은 학원이 좋거나 유명하면 그 학원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끼워 맞추는데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저랑 가장 친한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출신 영어교육 전문가이자 따끈따끈한 새 책이죠. 초등영어 6의 저자이신 권태용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영어책 언제 내주시냐고 많이들 요청하시고 각종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 엄청 많이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오래 걸려서 맞아요. 책이 나왔어요.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오래 걸렸고 뼈와 혼을 좀 갈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영어 문제집도 집필하셨잖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고3 그리고 재수생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알게 된 고등 올라가자마자 바로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이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님이 남다르다라는 점이죠. 정확히는 부모님의 영어 교육 원칙이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특출나게 잘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잘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반대로 수능 때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가 오히려 고꾸라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보죠. 이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죠. 고등 때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육각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게 올해 키워드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작은 육각형이요? 네.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일단 육각형이라는 의미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흔히 4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틀렸어요. 6대 영역이거든요.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여기다가 어휘 문법까지 그래서 영어는 이 6과목이 모인 하나의 큰 우주가 되는 거고 작은이라는 말은 이걸 다 완벽하게 다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를 초등 때 올바른 시기에 학습을 한 아이들이 작은 육각형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최소한 다 잘할 필요 없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올바른 시기라는 건데 예를 들면 리스닝을 제때 못한 아이는 리딩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파닉스를 안 한 아이는 영단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파닉스가 완성이 되고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파닉스의 완성을 리딩을 통해서 이뤄낸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려요. 네, 그렇죠. 영어 6대 영역은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5개의 영어 실력을 동반해서 끌어올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이가 나중에는 영어를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작은 육각형 영어가 또 중요한 현실적인 다른 이유는 이제는 영어 시험 자체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문법,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걸 포함한 리딩 중심이었죠. 리딩만 잘하면 뭐 딴 걸 좀 못해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영어 시험 자체가 서답형, 수행평가에서도 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의 실질 반영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영어의 모든 영역들을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해놔야지만 고등 대입까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의 학습 방식에 사로잡힌 경우는 이게 구멍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잘해봐야 사각형. 그러니까 초등 때는 문제를 못 느끼지만 중등 때는 갸웃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이거 뭐야 이렇게 낭패를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변화 때문입니다. 저도 기동영어로 듣기에 아이들 리딩에 신경 쓰다가 단어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네요. 단어뿐만이 아니라 특히 요새 중요한 게 라이팅이죠. 쓰기와 관련해서는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멀게 느끼시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 영어라는 거는 유창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 영어 교육 안에서도 고등 대비, 대입까지도 탄탄하게 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공통점 부모님의 영어 교육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 육각형 영어는 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책에서 읽고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죠. 뭐 많이 듣다 보면 뭐 듣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최소한이라도 여러 영역들을 균형 있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타이밍에 그 순서대로 이걸로 이런 게 없으면 그렇죠. 불가능하다. 네, 그것도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시면 또 낭패를 보고요. 학원도 좀 잘못 보내시다 보면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선 학교는 영어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다른 여러 예체능을 포함해서 여러 교과목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고등 수능까지에 필요한 영어 수준과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의 수준의 이 갭이 상당히 커요. 교과서만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하다못해 문법만 봐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책 이름이 초등영어 6잖아요. 맞아요. 자, 힌트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를 이해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적용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아이가 당장 두각을 내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게 정말 학부모님들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엄마표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알고 보내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 가운데 6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목도 왜 6가 들어가 있고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강조되나, 일단 디자인은 매우 이쁩니다만 네.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실 것 같거든요. 6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영어의 영역은 6개예요. 그거를 빼놓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학습 방법이 수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영역이 하나고요. 모두 들어있다. 저 6대 영역 다 들어가 있고, 학습 방법뿐만이 아니라 시기별로 그다음에 뭐 책, 그다음에 교재, 온라인 사이트 등 실질적인 추천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6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왜 같은 교육 환경에서 실력 차이가 날까에 해답이 아이들의 학습 성향 차이가 되게 커요. 실제 교육 환경,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비슷한데 왜 이렇게 나중에 달라질까? 왜 지금 이 아이는 이 책을 읽지 않지? 뭐 이런 것들. 왜는 좋아하는데 이런 호불호도 갈리잖아요. 실력 차이도 생기겠지만. 그게 다른 책들하고 좀 차별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얘기를 다루시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잘 맞게끔 영어 공부 로드맵을 짜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아이의 학습 성향, 영어 학습 성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영어 학습 성향이 또 6가지로 제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성향은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직접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죠. 그 책도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500페이지 훨씬 넘죠. 와, 요즘 이렇게 두꺼운 책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마치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저랑 같이 강연 다니실 때 영어 질문하시는 거 들어보면 와, 저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거야, 이런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많죠. 네, 그런 공통적인 고민들이 많죠. 네, 그게 고이 담겨 있다고 하도. 맞아요. 그게 반영된 책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대신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리스닝과 관련된 질문 먼저 드려볼 건데요. 집에서 아이들 영어 소리 노출해주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것부터 들려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들려줘도 아이가 좀 흥미를 안 갖는 것 같다, 이래서 그냥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 해주시나요?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놓고 추천도 좀 드려놨는데, 그 일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영어 첫 소리 노출은 영어 동요처럼 좋은 건 없죠. 근데 그냥 막 들려주시는 거, 그럼 내가 아는 걸 들려준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상황이나 아이의 선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들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숫자 세는 법을 시작하는 아이, 혹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면 Ten Little Indians라는 동요가 좋고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들으면 좋은 동요가 있죠. Wheels on the Bus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Finger Family So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거 들려주시면 참 좋습니다. 동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스닝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의 상황 그리고 선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사실 우리 아이들의
리스닝 성공 가능성이 참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노래처럼 보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좋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아 가다 보면은 재밌고 자신 있게 되고 이렇게 흘려듣기, 집중듣기부터 시작을 해서 선순환을 탈 수가 있는 시작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동요들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사이트나 채널도 혹시 추천해 주시나요? 물론이죠. 그거는 상세하게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리스닝의 시작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이제 리스닝의 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리스닝을 챙겨줘야 되나요? 리스닝은 보통 시작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은 그래도 들어보셔가지고 대강이라도 아시겠지만 리스닝은 언제까지 코칭해줘야 되지? 라는 얘기는 아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강조를 하니까. 근데 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건데 끝을 맺어야죠. 그래서 그게 바로 초등 고학년 때 일단 리스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 교육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 아니 정말 황금시기인데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영어만 할 건가? 그렇죠. 수학해야 돼요. 네,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네. 많잖아요. 영어 맞아요. 안에서도 사실은 리딩이 중심이 돼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던 게 사실 그거예요. 보통의 책들을 봤을 때 영어를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심정은 제가 잘 이해를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만 할 것도 아니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못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강조해야 될 게 따로 있고 영어를 벗어나서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는 리스닝에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물론 꾸준히 해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거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때. 그럴 때 바로 중등, 고등 영어 듣기 평가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완전 시험 대비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우리 아이가 뭐 외고 국제고라든지 영어를 전공해서 혹은 해외로 보내겠다.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다른 계획이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요.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고3 수준까지도 끝날 수 있어요. 리스닝. 그럼 리스닝 그냥 빨리 끝내버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뭔가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안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져서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리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같은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별로 실력 차도 나요. 왜 그래요? 형제 자매라도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향,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 지향과 지식 정보 지향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추천해 주셔야 되는 책이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다 좋다는 책을 갖다 주는 게 아니군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은 착각을 하죠. 그냥 줬을 때 잘 읽고 좋아하는 아이는 영어를 원래부터 잘할 아이. 그렇지 않은 아이는 영어가 싫어, 또 안 맞는 아이 이렇게 단정 짓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렇죠. 아이의 성장을 좀 밟아버리는 게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 지향은요. 이야기를 통해 영어 학습하는 걸 선호해요. 픽션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죠.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쫓아가는 걸 재밌어 하죠. 지식정보 지향의 아이들은 많이 달라요. 그런 건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사실적인 정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룡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보통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일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넌픽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 역사, 지리 이런 본인이 선호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런 영어 텍스트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국어책도 그렇게 나눠서 읽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영어는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죠. 왜냐면 우리말은 그래도 조금 만만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가뜩이나 무섭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내용조차도 내가 흥미가 없는 내용이라면 과연 읽을까? 읽으시겠어요? 아니요, 전 안 보죠. 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초등 때 정말 이 선택 하나가 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의 선호나 성향에 따른 책 추천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 정보 지향의 아이들에게 추천해주는 것들은 National Geographic Kids, Time for Kids, Scholastic News 등 어린이용 영어 잡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나 Look Inside, Eyewitness Books
등 정보가 풍부한 책도 좋고요. 과학 정보를 재밌게 전달하는 매직 스쿨 버스 같은 시리즈도 좋습니다. 많은 추천들이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현실적인 질문이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들 영어 리딩을 열심히 시키는데도 정작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필요한 독해력이 좀 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자주 틀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죠? 일단 읽고 있다는 착각이 사실 문제죠. 막 읽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그냥 믿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치명적인 함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해력을 키우는 남는 읽기를 시키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휘. 읽고 나서 모든 내용을 다 파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중요 핵심 어휘만 물어보고 그것만 챙기게끔 습관을 들여줘도 사실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제 찾기예요. 수능 영어 문제에 조금 과장 보태면 대다수가 주제 찾는 문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세부적인 거 지엽적인 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정작 숲을 못 보잖아요. 그거에 습관을 잡아주는 게 바로 뭘 해도 주제 묻기. 그래서 뭘 읽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간단한 주제를 묻는 거예요. 그 엄마의 질문 하나가 아이한테는 읽어야 되는 방향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두 가지만 챙기셔도 어마어마하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독서를 해야지만이 영어 문해력이 키워질 수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역 질문은 아닌데 우리 아이 성향에 맞춰서 학원 선택도 좀 달라야 된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 중요하죠. 보통은 학원이 좋거나 유명하면 그 학원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끼워 맞추는데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학원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사교형, 그다음에 독립형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교형 아이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그다음에 지식 정보도 습득하는 아이들이라면 독립형 아이들은 조금 내성적인 아이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내면적인 사고를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형 아이들은 사실 발표 수업이 많은 그룹 활동이 많은 환경이 유리한 반면에 이 독립형 아이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엄마 욕심으로 보내선 절대 안 되겠네요. 네, 또 아무래도 내성적이다 보니까 쭈뼛쭈뼛 또 틀리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 어려워, 나 안 갈래, 싫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영어 실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또는 두세 명의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스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거든요. 이 책이 다른 책들과의 차별점이 요 지도예요. 요거 다 주시나요? 네, 책에 같이 지금 초판 한정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